한국 해경요? 저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2023년 가을 국제해양 컨퍼런스에서 라파엘 모레노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그냥 자기 영해나 지키면 됩니다. 국제구조, 경험도 없고 너무 충동적이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유럽 전문가도 미국 분석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라파엘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했습니다. 누가 진짜 강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중국 어선 무리가 그의 배들을 포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전화했습니다. 30분 안에 간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이 쓰러지고 배가 부서지고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 척의 배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은 쌍안경으로 깃발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말도 안 돼. 왜 한국이? 1년 전 그가 비웃었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한국 해경은 일본이 1시간 넘게 하지 못한 일을 끝냈습니다. 모든 중국 어선을 제압하고 모든 부상자를 구조했습니다. 라파엘은 그날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틀렸다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 모레노라고 해요. 나이는 58살이에요. 저는 일본 남부에 있는 이키시마라는 작은 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곳에서 어선을 관리해왔어요. 날씨를 확인하고 항로를 계획하고 어부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키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저는 스페인에서 태어났어요. 바다 근처에 있는 갈리시아라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 대부분은 이 섬에서 살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저를 알고 있었고 저를 믿어줬어요.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했어요. 바다는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고요. 바다는 모두에게 똑같다고요. 스페인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다고요. 바다는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대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믿고 있던 게 있었어요. 저는 나라라는 존재는 자기 국민을 보호한다고 믿었어요. 그게 나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정부가 도움을 보내는 거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다른 날들과 똑같이 시작됐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고 해는 뜨지 않았어요. 저는 제 배인 마르 에스트레아의 관제실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커피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어요. 초록색 점 5개가 보였어요. 그게 바로 바다에 흩어져 있던 우리 어선들이었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어요. 모든 게 안전해 보였어요. 바람은 잔잔했고 파도도 크지 않았어요. 기온은 14도였어요. 시계를 확인했어요. 새벽 4시 38분이었어요. 저는 정말 사소하고 지루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서류 작업이라든지 연료비 같은 것들이었어요. 정부에서 낡은 장비를 고치라고 지원금을 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어요. 솔직한 얘기를 하나 해야겠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여러 해 동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유럽에서 열린 회의들에서 사람들은 한국이 너무 공격적이라고 말했어요. 감정적이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고 했어요. 한국 군대는 보여주기를 좋아한다고도 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을 그대로 믿었어요. 안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고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뉴스 보도, 공식 문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이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시끄럽고 자존심이 강하고 무모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딱 2분이 더 필요했어요.
2분이요. 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 저에게 남아있던 시간은 그게 전부였어요. 레이더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새로운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5개가 더 생겼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들은 계속 늘어났어요. 10개, 20개, 50개, 그리고 계속 늘어났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쌍안경을 들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때 제가 본 광경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배들이었어요. 수십 척의 배들, 어쩌면 100척쯤 됐을지도 몰라요. 강력한 엔진을 가진 큰 배들이었어요. 모두가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어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 어선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공격하러 온 거였어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안전, 시스템, 국민을 보호해주는 나라라는 개념, 그 모든 것이 유리처럼 산산이 깨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아직 몰랐어요. 저는 여전히 도움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을 믿고 있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쌍안경을 꽉 잡았어요. 눈이 아플 정도로 얼굴에 바짝 붙였어요. 배들은 진짜였어요. 레이더 오류 같은 게 아니었어요. 중국 어선들이었어요. 거대한 배들이었어요. 최신식 엔진을 단 현대적인 배들이었어요. 그 배들은 마치 양을 노리는 늑대 무리처럼 바다 위를 가르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 배들은 낡았어요. 느렸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제 책상 위에 있던 무전기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들이 쏟아졌어요. 공포, 혼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배를 치고 있어요. 창문이 깨지고 있어요. 쇠파이프를 들고 있어요. 배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어요. 저는 이전에도 긴급 상황을 많이 겪어봤어요. 폭풍, 엔진 고장, 실종된 어부들까지요. 저는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위성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일본 해상보안청 긴급번호를 눌렀어요.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는 지루해 보였어요. 저는 우리의 위치를 말했어요. 중국 어선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우리 어부들이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긴급 상황이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했어요.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30분입니다.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계세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왜 믿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해상보안청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자기 국민을 보호하는 거요.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거요. 저는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여러 번 봐왔어요.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무전기로 어부들에게 말했어요. 지원이 오고 있다고요. 30분만 버티라고요. 30분만 참으라고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어요. 5분이 지나갔어요. 10분, 15분. 중국 어선들은 완전히 우리 어선을 둘러쌌어요. 무기를 든 사람들이 자기 배에서 우리 배로 뛰어 올라왔어요. 무전기 너머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금속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 고통에 찬 비명들이요. 20분이 지났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일본 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구조선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25분, 30분.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해상보안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여자였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어요. 어디 계신 거죠? 제가 물었어요. 30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30분이 지났어요.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출동이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연기라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공격받고 있어요. 중앙지휘부의 결정입니다. 외교적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외교적인 고려 사항. 그 두 단어는 어떤 파도보다도 저를 세게 때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는 무전기에서 비명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어요. 피가 흘렀고 뼈가 부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기 속 목소리는 말했어요. 외교적인 고려 사항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국가라는 건 계산을 한다는 거요. 정부는 분석을 한다는 거요. 정치와 국제관계, 그에 따른 결과를 생각한다는 거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사람은 그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요. 가끔은 모든 걸 제대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규칙을 다 지키고 올바른 번호로 전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해도요.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을 수 있어요. 40분이 지났어요. 50분이 지났어요. 제 관제실 문이 휘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밖에서 문을 치고 있었어요. 3개, 계속해서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구명조끼를 집어들었어요.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저는 바다로 뛰어들어야 할 상황이었어요. 헤엄쳐야 했어요. 살아남을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어요. 저는 늘 말해왔어요. 바다는 중립적이라고요. 바다는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철학 같은 건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저는 문 쪽으로 움직였어요. 도망칠 준비를 하면서요. 그때 무언가를 봤어요. 빛이었어요. 아주 밝은 흰빛이었어요. 칼처럼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크고 강하고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일본어가 아니었어요. 그 목소리는 한국어였어요.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모든 불법 선박은 즉시 엔진을 정지하세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머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한국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는 한국 바다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일은 한국과 아무 상관도 없어 보였어요. 제가 뉴스에서 알고 있던 한국은 그냥 사람을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공격적이고 시끄럽고 모든 걸 정치와 자존심의 문제로 만드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있었을까요? 저는 다시 쌍안경을 집어들었어요. 밝은 불빛 쪽을 바라봤어요. 한국 해양경찰 함정 3척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정말 빠르게요. 믿기 힘들 정도로 빨랐어요. 중국 선단이 우리 어선을 포위하는 데는 20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국 함정들은 같은 거리를 단 3분 만에 넘어왔어요. 3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배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영화 같지 않았어요. 연설하는 영웅도 없었고 극적인 음악도 없었고 누군가가 설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어요. 그건 마치 기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주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요. 먼저 한국 측에서 확성기로 경고를 했어요. 분명했고 직접적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중국 어선들을 포위했어요. 공격적이지도 않았고 폭력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확했어요. 모든 배가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대포가 나왔어요. 강력한 물줄기가 중국 선원들을 밀어냈어요.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요. 그 다음엔 한국 해경 대원들이 중국 선박에 올라탔어요. 빠르면서도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저항하는 사람들은 제압했지만 누구도 때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냥 멈추게 했을 뿐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아마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우리 해상보안청이 아예 하지 않았던 일을 단 10분 만에 끝낸 거였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우리 어선으로 왔어요. 부상당한 어부들을 하나씩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피를 흘리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 근처에 있던 한 어부는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분명히 부러졌어요. 아마 2군데쯤이었을 거예요. 얼굴은 고통과 공포 때문에 새하얘져 있었어요. 한국인 의료진 한 명이 우리 배로 올라왔어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30살쯤 되어 보였어요. 어깨에는 의료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는 그 어부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묻지 않았어요. 서류나 신분증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팔 좀 볼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서류도 없었고 정치도 없었고 계산도 없었어요. 그냥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대로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구명조끼는 여전히 제 손에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무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감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데만 관심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훈련이었고 임무였고 규율이었어요. 그들은 도와도 되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도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보였어요.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들이었어요. 2척이었어요. 서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제가 처음 긴급 전화를 건 지 1시간 17분이 지난 뒤였어요. 1시간 17분이요. 한국 함정들은 이미 20분 전에 도착해 있었어요. 부상자들은 이미 치료를 받고 있었고 중국 어선들은 이미 제압되어 있었어요. 모든 상황은 이미 끝난 뒤였어요. 일본 측 지휘관이 제 배로 올라왔어요. 나이가 있는 남자였어요.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그는 말을 시작했어요. 복잡한 상황이라느니 여러 요소가 얽혀 있었다느니 관할권과 국제 절차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그를 바라봤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요.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늦으셨어요. 여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그날 밤 우리는 이키시마 항구로 돌아갔어요. 한국 해양경찰 함정은 내내 우리 옆을 함께 항해했어요. 우리가 안전한지 확인하면서요. 바람에 휘날리는 그들의 깃발이 보였어요. 흰 바탕에 붉은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원이 있는 깃발이었어요. 저는 그 깃발을 수백 번은 봤어요. 뉴스 영상에서, 정치 보고서에서요. 항상 공격성과 도발, 감정이 이성을 앞서는 상징으로 묘사되던 깃발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전혀 다른 걸 봤어요. 정치보다 사람을 선택한 나라의 깃발을 봤어요.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깃발은 변한 적이 없었어요.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저였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건 다른 사람들이 해준 말에 기반한 거였어요. 회의장에서 만난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어쩌면 그날의 장면을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을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아도 됐고 의심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유가 생겼어요. 저는 제 눈으로 진실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이거였어요. 제가 물에 빠지고 있었을 때, 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한국은 왔어요. 그럴 의무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들의 책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왔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저는 여전히 라파엘 모레노예요. 지금도 58살이고요. 여전히 이키시마 섬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전히 어선을 관리하고 있고 새벽 4시에 맛없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제 한국이 좋아졌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건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스포츠팀을 고르듯이 나라를 고르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건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 30년 동안 저는 나라를 크기로 판단했어요. 경제 규모, 군사력, 외교 성명 같은 것들이었어요. 시스템은 논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믿었고 절차는 공정해 보였기 때문에 신뢰했어요.
그런데 바다가 저에게 다른 걸 가르쳐 줬어요. 제 친구 이사벨라 코르테스는 변호사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중 국제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그녀는 모든 보고서를 분석했고, 모든 문서를 읽었고, 모든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라파엘, 법적으로 보면 일본에는 지연할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 외교적으로는 정해진 절차를 따랐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인도주의는 절차가 아니야. 그 말 덕분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는 걸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도 제가 오랫동안 잘못 믿어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에요. 깃발로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있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느냐로 정의돼요. 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국을 숭배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알아요. 중국 어선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두 나라였어요. 한 나라는 정치적 비용을 계산했고 다른 한 나라는 인간의 필요에 반응했어요. 그 차이는 생명으로 측정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업조합에 들어오면 저는 새로운 말을 해줘요. 깃발을 믿지 마세요. 공식 발표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위험에 처했을 때 중요한 건 누가 실제로 와주느냐예요. 그들 중 일부는 혼란스러워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그럼 누가 올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말해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판단할 때는 약속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해요. 저는 여전히 바다는 중립적이라고 믿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맞았어요. 하지만 나라는 바다가 아니에요. 나라는 선택이에요. 그날 아침 국제해역에서 제 세상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한 나라는 사람을 먼저 보고 국경은 나중에 봤어요. 그건 선전이 아니에요. 정치도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제가 함께 일하는 어부들은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가끔 제 사무실 서랍에 넣어둔 작은 한국 깃발을 보고 묻기도 해요. 왜 그걸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믿는 시스템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요. 도움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올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누군가가 왜 도와주러 왔냐고 묻는다면 중요한 대답은 단 하나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요.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끔 그 한국인 의료진을 떠올려요. 부상당한 어부를 치료해줬던 그 젊은 사람이요. 그는 연설을 하지도 않았고 감사 인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영웅임을 증명하려고 사진을 찍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팔 좀 볼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게 나라가 되어야 할 모습이에요. 가장 크지도 않고 가장 부유하지도 않고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도 아니에요. 비용이 따르더라도 나타나는 나라요. 저는 30년 동안 한국에 대해 틀리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한 아침이 저에게 이유를 줬어요. 그 아침은 나라란 평판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바다는 편을 가르지 않아요. 바다는 모두를 똑같이 대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선택해요. 나라도 선택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58살이 되어서야 30년 동안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해온 끝에 나라를 판단하는 법을 배웠어요.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데 실제로 대가가 따를 때 무엇을 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요. 그날 아침 한국은 우리에게 아무런 빚도 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제 인생이 끝날 때까지 잊지 않을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